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 실습학생 감염관리 교육, 중심정맥관 감염관리 강의를 맡게 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신명진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정맥관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지침을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정맥관 주사 실무 술기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원인, 중심정맥관 종류와 특징,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과 관리 지침, 중심정맥관 주사 실무 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정맥관 연결 부위에 균이 침략하거나 감염이 되는 부분이 혈류감염의 원인의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입되는 수액이 오염되거나 수액이 관련된 감염이 이제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혈류감염의 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시 원인균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삽입 전 기구가 오염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상재균이 있는데 이런 상재균이 기구가 삽입되면서 유입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중심정맥관 연결 부위가 오염돼서 이렇게 감염이 생기거나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대로 수액이 오염되는 경우 혈류감염의 원인균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혈류감염을 일으키는 기전은 피부 상재균이 이러한 삽입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정맥관의 연결 부위들이 오염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심정맥관 내강에 균이 정착하면서 이런 균들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세 가지 기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원인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원인균은 gram 양성균인데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균은 엔테로코쿠스 패시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구균들이 이제 최근에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많은 원인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원인균이 코아귤레이즈 네가티브 스타필로콕사이라고 해서 피부 상재균의 아예 대표적인 균인데 이런 균종들도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혈류감염의 원인균으로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시네토박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클렙시엘라와 같은 다양한 병원성 원인균들이 중환자실에서 혈류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심정맥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비터널형 중심정맥 카테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테타로 피부를 통해서 중심정맥, 보통 쇄골화, 대퇴, 경정맥에 삽입을 해서 카테타 팁이 상대 정맥까지 위치하는 카테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대부분 카테터와 관련된 혈류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카테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터널형 카테타가 워낙 감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말초 삽입형 카테타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초 삽입형은 말 그대로 상완 척측피 정맥이나 유측피 정맥에 삽입을 해서 말초에서부터 접근하는 카테타로 당연히 길이는 훨씬 더 길고요. 이러한 몇 가지 특성 때문에 비터널형 카테타에 비해서는 감염률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카테타를 오랫동안 삽입하는 환자들에게서는 보통은 터널형 카테타나 이식형 포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터널형 카테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피하 터널에 커프가 있어서 카테터 트랙을 따라서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비터널형 카테타보다는 관련된 감염의 그 발생이 훨씬 더 적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적용하시는 상황이 혈액종양내과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약물이나 영양을 투여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식형 포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제 포트 자체를 아예 피부에 이식하는 형태라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카테터 관리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이런 중심정맥관 거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나 신생아,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죠. 제대 카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은 중심정맥관과 비슷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터널형 중심 정맥관과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관이 가장 많이 임상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부학적으로 위치되는 그림과 그다음 실제로 거치하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터널형 중심 정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맥, 환자의 이제 목 부위의 경정맥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깨 쪽지 근처에 있는 쇄골화 정맥 게 이제 많이 이제 삽입을 하게 되고요.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퇴정맥에도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 지침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관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팔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카테터고 위치하는 그 카테터가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그 상대 정맥에 위치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카테터의 특성 때문에 비터널형 카테터가 가지고 있는 감염에 대한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심정맥관 감염 관리와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설명할 때 먼저 앞서서 설명드릴 부분은 지침에 보면 오른쪽에 뭐 숫자나 아니면 ABC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선 1과 2는 강하게 권고하는 부분, 약하게 권고하는 부분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근거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 B의 경우는 근거 강도가 낮더라도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굉장히 관례적으로 벌써 확립돼서 많은 부분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를 B라고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C로 체크하는 경우는 법령에 있거나 아니면 규제 지침에 있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1C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이슈의 경우도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삽입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제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삽입 부위에 따라서 혈류감염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할 때는 감염 합병증을 충분히 고려하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 감염 합병증만이 아니라 기계적인 합병증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위험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대퇴정맥에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환자의 상태가 되게 응급한 상황이라서 무균적으로 삽입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카테터를 교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보통 비터널형 중심 정맥관 삽입 부위를 결정할 때 출혈이나 기흉 같은 기계적 합병증, 그 다음에 쇄골화 정맥 협착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사람의 어떤 술기에 대한 숙련도 등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감염 예방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부위는 쇄골화 정맥이 맞습니다. 하지만 쇄골화 정맥이 분명히 기계적 합병증은 또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퇴정맥 같은 경우는 감염의 위험성은 최대입니다.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대퇴정맥의 자체가 이제 허벅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오염물질 체액이나 오염물질에 오염될 위험이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접히는 부위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 환자의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셨다면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안정되고 나서는 가능하면 제거하거나 교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심정맥관 종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최소수의 포트와 내강이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내강의 수나 포트가 많은 경우에는 삽입 시 피부 손상이 되게 크고 조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 측면에서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삽입의 부위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이유는 사실은 환자에게 어떤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액이나 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보통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혈류 감염을 예방하시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신다면 포트와 내강은 가능한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뭐 3루멘, 2루멘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심정맥관 교체입니다. 카테터 관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실 중심정맥관 카테터 종류들을 일상적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시간마다 교환을 한다거나 며칠마다 교환을 한다는 딱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피하 터널이 없는 카테터 같은 경우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사실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제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중심정맥관만이 아니라 환자의 인체에 이렇게 어떤 기구를 삽입하는 거는 삽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정맥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행돼야 할 부분은 매일 중심정맥관 유지가 필요한지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심정맥관이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보통 중심정맥으로 투여할 어떤 TPN과 같은 영양 제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혈역학적 모니터링의 가장 대표적인 CVP 측정과 같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환자인 건지, 아니면 특정한 약물을 반드시 중심 정맥으로 주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초혈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인 건지, 이런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 환자는 중심 정맥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무균술과 피부에 대한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를 만지기 전후, 중심정맥관 삽입 전후, 조작 전후, 교체 전후, 그다음에 드레싱 전후에는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를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는 손으로 그냥 만지시면 안 됩니다. 무균술이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 나오는 지침은 무균술을 반드시 잘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중심정맥관 삽입, 그리고 소독, 그리고 실제로 조작할 때도 반드시 무균술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심정맥관에 삽입을 하거나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단순한 카테터 교체 시에도 장갑은 일반 장갑이 아닌 멸균 장갑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자, 마스크, 멸균 가운, 멸균 장갑의 개인복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환자에게는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멸균 방포를 사용하는 최대 멸균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시술자만이 아니라 보조자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는 삽입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해서 교체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전, 그리고 드레싱 교체 전에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소독제를 알코올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비돈 아이오다인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드시 퍼스트 초이스, 첫 번째 선택으로 0.5%를 초과하는 농도의 클로렉시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환자의 상태가 이러한 클로렉시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한해서만 요오드 팅크제, 아이오도포, 알코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부위의 소독제는 반드시 충분히 마른 후에 삽입하도록 합니다. 손위생에 대한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위생에
경우는 중심정맥과 삽입 부위를 만지기 전후 삽입이나 조작 교체 동일하게 전후에는 손위생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전후에도 손위생 필요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중심정맥관에 직접 투약을 하시거나 중심정맥관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 어느 순간에 손위생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시점, 그리고 모든 행위가 끝난 시점에 손위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거나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로렉시딘으로 인한 이제 피부 소독은 중심정맥관 삽입 전과 드레싱 교체 전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클로렉시딘으로 피부를 소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렉시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한해서 요오드 팅크제나 아이오도퍼 70% 알코올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부위는 반드시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는 손으로 바로 만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부위 소독제는 충분히 마른 후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완전히 건조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멸균된 다른 거즈로 닦으시거나 이렇게 입으로 부는, 사실 최근에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입으로 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입으로 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균술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드레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싱 방법과 교체 주기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심정맥과 삽입 부위는 멸균된 드레싱 재료로 드레싱을 하게 되시는데 거즈 또는 투명한 반투과성 필름을 이용해서 드레싱 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반투과성 필름이라는 거는 얇은 필름 형태고 그다음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필름을 말합니다. 방수성을 말하는 거고요.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드레싱을 투명 필름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교체 주기는 7일, 그리고 거즈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교체 주기는 2일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드레싱 교체 장점보다 혹시나 이런 교체 상황에서 중심정맥과 위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 혹시나 빠지거나 거치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드레싱 하던 끝에 이런 카테터가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훨씬 더 치명적인 소아인 경우에는 교체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주기가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의 드레싱이 젖었거나 헐거워졌거나 눈으로 보았을 때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거즈 드레싱은 이틀, 투명 필름 드레싱은 7일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드레싱이 젖었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런 주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이렇게 항균제 연고나 크림을 바르는 거는 실제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적고 진균이나 내성균 집낙화를 도리어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혈액투석용 중심정맥관의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삽입 부위에 도포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항생제 연고가 실제로 이러한 중심정맥관 재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드레싱의 순서이고요.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손위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카테터를 직접 조작할 때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삽입 부위를 관찰하고 소독하는 부분도 철저히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독액을 건조를 완전히 한 후에 부착하시도록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예방은 이렇게 다양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지침보다 특정한 몇 가지 지침을 조합해서 묶음으로 접근하면 극대화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 보통 5가지를 꼽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앞에 많이 강조드렸던 손위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삽입하는 시점에서 최대 멸균 보호장구와 그 다음에 멸균 대공포를 사용하는 부분. 세 번째가 클로레익신을 이용한 피부를 소독하는 부분. 네 번째, 적절한 부위와 종류의 중심정맥관을 선택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매일 중심정맥관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부분. 이 5가지를 조합했을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방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침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심정맥관 주사 실무 실기 중 약물 투여, 수액이 주입 중인 경우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알코올 솜, 투약할 약물 등을 준비합니다. 환자 확인 후 약물 투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한 후 주입 중인 수액을 일시 중단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소독제로 수액 세트의 약물 주입구를 3 내지 15초 충분히 문질러 닦습니다. 소독제가 마르고 난 후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소독제로 수액 세트의 약물 주입구를 3 내지 15초 충분히 문질러 닦습니다. 손위생을 시행한 후 중단한 수액의 속도를 처방대로 맞춥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액, 혈액 세트를 교체하는 술기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손위생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손위생 후 환자 확인 지침에 따라 정확한 환자와 수액을 확인 후 수액 교환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위생 후 멸균된 준비 물품을 개봉합니다. 손위생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카테터를 잠근 뒤 한 손은 카테터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기존 수액 세트를 제거합니다. 소독제 솜을 사용하여 허브 옆면과 입구면이 모두 닦이도록 3 내지 15초를 충분히 소독한 후 건조시킵니다. 알코올 솜으로 옆면과 입구면이 모두 덮이도록 감싸쥐고 오렌지 짜듯이 닦습니다. 빈 10ml 주사기를 연결하여 혈액 리거지테이션을 확인한 후에 주사 부위를 소독합니다. 생리식염수로 채운 10ml 주사기를 연결하여 박동성 관류 기법을 이용하여 주입합니다. (3 내지 15초) 동안 소독한 후에 새 수액 세트를 연결합니다.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합니다. 수액의 속도를 처방대로 맞춥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손위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 정맥관을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는 술기, 헤파린 락킹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손위생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손위생 후 환자 확인 지침에 따라 정확한 환자와 검체, 관류용 헤파린 확인 후 체열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위생 후 멸균된 준비 물품을 개봉합니다. 손위생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한 손은 카테터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헤파린 캡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허브 옆면과 입구면이 모두 닦이도록 3 내지 15초 동안 충분히 소독 후 건조시킵니다. 빈 10ml 주사기로 헤파린 4ml를 흡인하여 버린 후 3 내지 15초 동안 소독합니다. (10ml) 주사기로 체혈할 혈액을 흡인하고 3 내지 15초 동안 충분히 소독합니다. 생리식염수로 채운 10ml 주사기를 연결하여 박동성 관류기법을 이용하여 주입합니다. (3 내지 15초) 소독한 후에 1대100 헤파린 3ml를 주입하고 다시 한번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나서 새 헤파린 캡을 연결합니다. 장갑을 벗고 손위생 후 혈액을 검체 용기에 담습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손위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정맥관을 드레싱하는 술기를 보시겠습니다. 손위생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손위생 후 환자 확인 지침에 따라 정확한 환자 확인 후 중심정맥관 드레싱에 대해 설명합니다. 청결장갑 착용 후 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기존 태가덤을 고정장치에서 삽입 부위 방향으로 제거합니다.
청결장갑을 벗은 후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삽입 부위에서 테가덤이 덮이는 부위까지 소독합니다. 중심에서 바깥쪽 동심원을 그리며 소독하고 카테터 및 피부도 소독합니다. 삽입 부위 소독을 완료한 후에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CHG 패드가 카테터 삽입 부위를 충분히 감싸도록 부착합니다.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즈를 사용합니다. 교환 날짜 확인을 위해 드레싱을 시행한 일자를 적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전과 지침, 그리고 술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혈류 감염은 정맥 삽입 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심정맥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혈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주요 원인은 균이 집락되거나 감염되는 경우 혹은 주입되는 수액과 관련된 감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예방을 위한 전략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위생, 그다음에 최대 멸균 차단과 멸균 대공포 사용, 클로렉시딘 글루코네이트를 이용한 피부 소독, 중심정맥관의 적절한 부위의 삽입, 마지막으로 중심정맥관이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특히 매일 사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2가지 문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문제를 확인하시면 중심정맥관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이제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정맥관은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중심정맥관이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제거한다. 3번, 중심정맥관의 삽입과 삽입 부위를 드레싱할 때 무균수를 준수한다. 4번, 혈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심정맥관 삽입 전에 항생제 투여는 하지 않는다. 5번, 감염의 증거가 없으나 중심정맥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교체할 수 있다.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중심정맥관은 앞에 제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환하진 않고 환자에게 감염의 증상이 있거나 기능을 하지 않을 때 보통
교환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이 바로 답이 나왔고요. 정기적으로 교환한다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핵심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전략에 들어가 있거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의 멸균 차단 시에 의료진이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로 옳은 것은 실제로 가는 멸균 가운, 나는 멸균 장갑, 다는 모자, 라는 멸균 방포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다 포함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개인보호구입니다. 개인보호구는 실제로 의료진이 착용하는 거를 개인보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나온 4가지 보기는 모두 최대 멸균 차단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멸균 방포는 환자에게 덮는 방포이고 나머지 3제품만 의료진이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멸균 가운과 멸균 장갑, 모자가 정답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마스크까지 포함되면 완벽한 개인 보호구 착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